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최근 2030 세대 이른바 영끌족들의 매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또 금리 인상과 높아지는 이자 부담, 매수 심리 위축 등 부동산 시장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가 산재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현명하게 극복할 전략에 대해서 서진영 경인여자대학교 MD 비즈니스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하게 소개도 해주시고요. 최근에 학과 또 변경된 거 있으시니까 그 관련된 거 얘기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부동산학을 거의 한 40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한부동산학회라는 단체의 제 19대 회장과 제 20대 회장,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단법인 부동산학회입니다. 회장을 제가 이제 연임을 하고 이제 끝나서 지금 이제 공정주택 포럼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들이 부의 불평등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골고루 주택을 공정하게 부동산 시장이 형성될까라는 쪽에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단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MD 비즈니스학과 요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그 학문일까요? 우리 이제 MD 비즈니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각 대학들이 학령 인구들이 이제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학과의 네이밍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개발만 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품 기획을 잘해서 MD를 잘해서 개발을 해야만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효율적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의 경우에도 상품 계획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로 지금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참 이게 사실 제가 가끔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좌장으로 계시고 제가 패널로 항상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진행을 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또 가끔 그 교수님께서 그 만드셨던 책들을 보고 제가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 관련돼서 제가 좀 질문도 좀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너무 몇 년 전하고 완전 상반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런 기준들 매매 수급 지수를 보니까 76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낮은 숫자로 보여지는데, 이게 강남하고 강북을 막론하고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시장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규제를 하느냐, 규제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경기 변동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은 또 이제 심리적 변수들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들이 이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게 되면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예전에는 자유무역 위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무역,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들의 어떤 이 플랫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 양적 완화를 위해서 금리들을 자이언트 스텝 이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들도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서 타인의 자본을 어느 정도 이제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발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이 자금들을 조달하는 금리들이 상당히 이제 비싸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들이 침체기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심리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많은 영향들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앞으로 내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경제 상황도 어렵고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봐야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수 심리들이 많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이제 규제 정책들을 많이 폈잖아요, 그죠? 취득 억제. 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10%의 취득세의 중과, 사실 뭐 어떤 대상 재화들을 투자를 해서 이 10%의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취득세를 10%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보유세를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종부세가 되었던 재산세가 되었던, 사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되면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뭐 가장 많게는 82.5%까지 모두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산불억제 정책이라고 저는 가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다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초거래 절벽 사태를 가져와서 이러한 시장 안정 또는 가격 하락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죠. 네네. 아우 뭐 명확한 그 답변을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뭐 시청자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아까 제가 강북하고 강남하고 같이 막론하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강북이라고 하면은 대출을 좀 적게 받아서 좀 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이 변수가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금적으로 취득, 보유, 양도 여기서도 부담감을 주다 보니까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막론하고 그냥 같이 빠지는 그런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몇몇 건 때문에 신고가가 일어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마포에 있는 마포 그 염리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이 아파트가 최근에 그 8억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전 거래가 15억 4천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래를?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제 초거래 절벽 사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거래 절벽 사태는 우리가 이제 이 법원 행정처에서 주택의 매매 회전율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지금 이제 0.38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0.38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주택이 10,000가구 중에서 보통 이제 뭐 38가구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38가구의 거래가 가격 하락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특수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단지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뭐 특수 사정에 의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5억에 팔고 네.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럼 10억짜리 단지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5억에 하나의 거래가 됐다고 해서 네. 다른 그 전체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송 대표님께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15억짜리가 이게 이제 반값에 네. 거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생각하면 네.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 다주택자라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어떤 직계존비속 그렇죠. 뭐 형제자매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라든지 네.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특수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려세를 내는 것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좀 더 이득이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세금들이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너무 최상단이나 너무 최하단은 사실 통계로서 의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뭐 거래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지금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공정주택이라는 포럼 자체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좀 훌륭한 것 같고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 만나면서 아마 많이 느끼시고 저도 뭐 저번에 촬영하기 전에 여기 스태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비혼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네네. 또 높아진 부동산 가격하고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MZ 세대들이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부부라든가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비혼의 경향으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이러한 비혼의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주거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비혼주의로 가는 경향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세대들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혼 가구들이 사실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1인 가구들이 사실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뭐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보게 되면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가 약 한 32%, 30%를 육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1인 가구들이 그러면은 이 주거 비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물론 이제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일부 이제 하락해야 된다.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전체 소득을 몇 년 정도 모았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하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어떤 이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높다. 그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높은 원인은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모든 이 자산 가치가 상승을 했는데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이 소득에 맞추어서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이 맞느냐?
집값에 맞춰서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국가의 리더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문 좀 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국가의 이 산업 경쟁력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근로자의 월급을 좀 더 높여주게 되면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값을 끌어내리기보다는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나 근로소득을 높이는데 좀 더 집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 전문가로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해서든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나 뭐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로소득을 좀 올려라. 예. 참 그 뭐 현명한 선택이죠, 오히려. 네. 지금 근데 이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가 단순히 이제 그 뭐랄까 내 집장만 외적으로도 임대차 시장도 같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금리가 최대 상당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 7%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 예전에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일부 타당한 의견들도 주는 게 뭐 임대차 3법의 개입이 너무 있었다, 또는 뭐 한국은행의 금리가 시장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 너무 막 뭐 급하게 막 달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도 왜곡이 발생된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일반 국민들이 임대차 수요로 남느냐, 매매 수요로 가느냐. 라는 이제 차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전세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도 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일부 도시에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 국토에 있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사실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거 비용을 줄여서 전세 자금을 높여감으로 인해서 이 자산의 가치를 좀 모아가는 형태로 해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많이 한 좋은 제도의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계속 상승을 할 때 좋은 역할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전세 가격이 되었든 매매 가격이 되었든 우리가 이제 뭐 경착륙을 하기보다는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 금리들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그 전세 자금을 빌려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좀 더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익이다라는 어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세로 내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월세로 모든 이 임차인들이 수요가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보증부 월세의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전월세 시장의 어떤 부작용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금리 인상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을 만들 때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청구 기간을 너무 멀리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한율도 제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현재에도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 전세자금 대출이 뭐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풀어주긴 했지만 규제가 있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채 규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좀 비율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DSR을 걸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서 일정 부분 대출 규제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대출 규제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쉽지 않냐게 되면 이게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도 정치가 많이 개입되거든요. 그죠? 또 전문가시잖아요. 예, 왜냐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치는 어쨌든 표를 먹고 살잖아요. 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없는 사람 또는 이제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에게 표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현실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대출을 그러면은 무한정 많이 해주는 것이 능사인가? 이 대출 규제를 너무 완화하다 보게 되면 세입자들이 전세 자금을 쉽게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또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규제와 완화를 할 때 적정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규제를 해야만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항상 그 타이밍이라고 있는데 그런 뭐 임대차 3법의 도입 타이밍도 그렇고 이런 부채 규모를 줄여가는 그 타이밍도 적정한 시기에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전세 가격이 아까 월세로 전환을 많이 해서 월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신 것처럼 전세가 사실 인기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전세 매물은 쌓여 있고 전세 가격 조정 받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급전세로 또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월세 가격도 무한정 오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세 가격이 되었든 보증부 월세 가격이 되었든 집값과 연동을 해서 움직이는 게 임대차 가격이다라는 전제를 봤을 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상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수요에 의해서 월세 수요가 줄어들고 우리가 이제 급전세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수요 감소로 인한 월세의 가격 감소도 이제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나 월세가율이 우리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이런 그 내용들 임대차 시장 동향들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잘 들었다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레고랜드발, 뭐 이거 PF 관련 또 보증 관련돼서 좀 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PF 대출 관련돼서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 사업에 이런 PF 대출이 원활하게 수혈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건설사나 뭐 이제 시행사나 하도급업체 이런 것들도 뭐 줄줄이 도산 가능성도 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위험성이? 현재 이제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건설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 된다라는 이제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시기별로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건설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어느 정도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고금리로 인해서 이 PF 대출이 막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을 할 때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이 PF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수요자들이 분양 대금을 납입하게 되면 시행사는 우리가 이제 시공사에게 건축 비용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의 형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는 뭐 이율도 중요하지만 이 PF 대출을 얼마나 안전하게 회수할 것인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존 PF 대출의 연장이라든지 새로운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존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 부동산 개발 사업들이 PF 중단이나 또는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 또는 하도급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건설 관련 산업업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PF를 해서 결국은 그 수분양자들의 일정한 그 퍼센트 이상의 분양이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사실 줄줄이 이게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게 미분양에 대해서 북상을 해서 지금 수도권까지도 미분양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미분양 우려 돌파구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제 IMF나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건설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이 규제 완화 정책, 활성화 대책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간 건설사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건설사 사업자가 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도 지금 이제 뭐 지방이나 수도권까지 이러한 미분양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미분양이 발생할 지역들은 사업 시행을 좀 미루거나 또는 사업 시기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이 미분양 지역의 어떤 이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있는지 입지는 괜찮은지 그 이후에 이제 공급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나중에 이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해서 건설업계나 이제 건설 관련 업계가 도산의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러한 미분양 물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소위 그냥 땅만 사면 분양됐던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행사들도 어떤 사업성 검토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땅만 사면은 분양이 되고 어떤 상품을 개발하면은 그냥 뭐 다 완판이 되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전까지 뭐 금리 인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말하는 그런 최고급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들이 됐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이거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에다 근데도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품들이 갑자기 공급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왜 뭐 공급됐을까요, 이게?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또는 우리가 뭐 재초안 이런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1가구 1주택자는 선, 1가구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악,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접근하는 경향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20억짜리 빌라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2억짜리 빌라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이제 시장에 어떤 이
좋은 어떤 세력인가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사실 1가구 1주택 20억짜리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 뭐 선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게 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좋은 역할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1가구 1주택 정책들을 이제는 한 번쯤 사고의 전환을 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가구의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자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가 이제 기타 상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 송 대표께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 또는 우리가 이제 최고급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법적 규제가 좀 약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많은 이제 수요자들의 또 투기 수요들이 몰렸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이걸 분양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제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라는 이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퍼졌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게요. 참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은 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이거는 주택이고 이건 주택이 아니면 뭐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게 참 일리가 있고 또 시장이 꺾이는 상황에서는 조금 뭐 사실 시장성이 좀 떨어지는 상품으로 변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정책적으로는 뭐 저서도 많으시고 좀 전문 분야시기도 하시니까 또 자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최근에 이제 3차 주정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죠. 여기서 규제 지역을 해제를 상당 부분 지방도 했고 수도권도 일부분 해제를 했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풀릴 거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가 풀렸는데도 뭐 수요들이 유입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해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지정 기준들이 있어요. 뭐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거나 이런 지정 기준들을 이미 이제 뭐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정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 이 법적 지정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정 해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수요자들이 쉽게 재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좀 더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제 지역들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그건 왜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악화가 되었을 때 아무리 좋은 활성화 정책을 펴더라도 시장에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어떤 좋은 신호로 보고 투자하는 세력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은 있지만 이게 이제 이 하락기나 냉각기 이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심리적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래 정상화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 이제 서두에 얘기한 삼불 정책, 뭐 취득 억제, 보유 억제, 양도 억제, 이 삼불 정책들에 대한 조세 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야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수당인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조세 정책에 대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야당에게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일단 상정을 하고 이 조세 정책을 이렇게 개선을 시키겠다. 라는 의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정책이라는 게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게 진짜 정치인 것 같아요. 뭐 여소야대 얘기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정치인 것 같은데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나 그 주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부동산 침체기다 보니까 뭐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금 한 그런 상황을 추가적으로 또 연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기간을 더 늘릴 수 그런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는 지금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지금 이제 1년간 설정을 해놨잖아요, 네, 그죠? 5월 9일인가 뭐 그때까지인 것 같던가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뭐 1가구 1주택자가 뭐 이사를 가거나 주거 이전을 할 때 1년 만에 집을 팔고 이사 가기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이 몇 년간, 다년간 어떤 이제 계획에 의해서 거주 이전을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임대차 3법도 또 있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이제 뭐 가려고 해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한시적 유예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유예를 시켜서 이 기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부동산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도 용역들도 발주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돼서 지금 양도세랑 지금 주정심에 대해서 규제 지역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이 이슈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지 그 비중치를 어떻게 낮출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용역경을 그 결과 발표되고 할 텐데 그 전에 뭐 재건축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 재건축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주거 환경 비중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 구조의 안전성만 초점을 맞춘 현행 안전진단 기준 자체가 아파트가 사실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재건축 단지 입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 어떤 주거 환경에 맞는 주차 시설 또는 설비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주거 환경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 안전진단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이러한 안전진단 기준만 완화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우리나라에 활성화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재초안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이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같은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따라서 또 이제 이 환수의 금액들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원들 간에 이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고 B라는 사람은 제초한 분담금을 2억을 내고 이러면 사업이 좀 더 어렵게 갈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뿐만 아니라 분상제라든지 제초안에 대한 개편안을 만들어서 좀 바람직한 방향들을 제시해야만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재건축 단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음마 아파트예요. 네네. 네, 음마 아파트가 뭐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사업의 속도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거 하나 또 궁금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GTX가 그 밑으로 이제 관통을 한다라고 하니까 네. 집안에 대한 붕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노선을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된다. 네. 아니면은 지금 원한대로 그냥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마 아파트가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 하나 하고 뭐 GTX에 대한 의견 우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것도 같이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뭐 서울시에서 이제 음마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우리가 이제 이 가능하다는 이제 판정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났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제초안의 문제도 있고요, 그죠? 분상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수가 이제 워낙 많잖아요, 그죠? 1,300가구 이상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게 되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 구성 자체가 뭐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사실 문제가 되었지만 주거용과 상업용 상가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를 평가하는 방법, 아파트를 평가하는 방법 이 각각 다르고 공급 방법들이 사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사를 누가 조합장이 잘 선임이 되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GTX에 대해서는 뭐 어떠십니까? 그 뭐 우회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국토부 원안대로 가야 된다 뭐 얘기하는데 참 이거 좀 뭐 중간 입장에서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그 좋습니다. 뭐 교수님의 또 어떤 학문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뭐 우회를 하게 된다라면 사회적인 손실이 뭐가 있고 또는 관통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뭐 이 정도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GTX가 음마 아파트 지하를 지나가게 된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실 누구나 내 집 아래로 어떤 뭐 지하철이나 GTX가 지나간다면 당연히 내 재산권의 침해 반대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그게 뭐 대심도로 지나가느냐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모든 국민이나 이제 개인은 누구나 내 땅 밑으로 이 공공의 목적인 철도라든지 이러한 GTX가 지나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불안감, 붕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음마 아파트 어떤 입주민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제 뭐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이 광역교통망들을 건설할 때 비용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비용을 적게 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가 짧아야 되잖아요, 그죠? 직선으로 뚫어야만 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심도로 뚫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뭐 소음이라든지 붕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물론 이제 뭐 GTX가 음마 아파트를 이제 둘러서 관통을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건설 길이들이 길어지겠죠, 그죠? 건설 길이가 이제 길다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건설 단가나 비용들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정부가 되었든 엄마 아파트가 되었든 이러한 이 지택선 노선들을 결정할 때 정부에서는 엄마 아파트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직접 엄마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파트 주민들도 뭐 무조건적으로 피해가 온다라는 어떤 주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밑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옆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어떤 이 광역교통망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장점들을 제시하는 이런 이 양쪽의 첨예한 의견들을 서로 조정하는 그런 방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이게 어떤 뭐 그 교통 관련돼서 공학하시는 분이 말씀 주시는 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곡선으로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러면은 막상 그 GTX를 탈 수 있는 기간도 상당 부분 지연되고 해서 참 고민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자산, 어떻게 보면 뭐 투자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뭐 자산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최근에서 뭐 주택 정책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뭐 내주장만을 고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뭐 삶의 생애 주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뭐 괜찮은 지역들이나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곳들이 있는지, 또 최근에 아까 MD 관련된 그 비즈니스 학과를 하시다 보니까 또 상품적으로 봤을 때나 앞으로 뭐 유망한 뭐 변화, 뭐 트렌드,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조금 짚어주시면은 조금 이 자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식견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지역에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쪽에 답변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시장 감각들이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를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유용한 이 상품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 주택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예전처럼 아파트를 사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앞으로. 왜냐하게 되면 이게 저성장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수의 급감, 가구수의 급감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택을 어떤 이제 투자 수단보다는 이용 수단의 개념으로 조금 사고의 전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직주 근접의 주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서 출퇴근을 할 때 1시간 30분 이상이면 삶이 좀 피폐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결국은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직주 근접의 주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본인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 상품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 몰빵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뭐 공동주택을 선호하거나 단독주택을 선호하거나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상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은 뭐 추천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좀 가까운 쪽을 선택을 하면 좋겠고, 상품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뭐 주택의 유형이 다양한데 꼭 공동주택보다는 공동주택과 뭐 단독주택과 뭐 주택의 종류에 맞춰 가지고 좀 판단을
판단의 기준을 좀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 뭐 그렇게 뭐 그렇죠.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매 그 수급지수 초반에 얘기한 게 하락세가 뚜렷해요. 네네.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기조 뭐 이런 것들도 언제쯤 변할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 금리 인상의 기조라든지 뭐 주택 정책의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시기 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는데 적기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올 연말까지는 좀 어렵겠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집값의 변수가 글로벌 경제 위기, 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한 금리, 공급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그러면 이제 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고금리 현상이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연말까지는 그래도 고금리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금리를 인상하다가 그러한 어떤 금리 인상의 영향들이 내년 이 상반기까지는 그 고금리 영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 하반기 정도가 저점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이제 이 시계를 분석을 했을 때 네. 하반기 정도가 저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저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세계 대전이 좀 확대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이 중국의 이 무역 분쟁들이 좀 격화된다든지 기름값이 급등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 국내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저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말씀하신 거대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 아까 얘기하신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그 뭐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적인 변수는 좀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 그 주택시장 관련돼서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네, 주택 그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런 수급에 대한 신호, 그 변화가 있다 했을 때는 뭐를 좀 보고 그 반등이라든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뭐 정책의 기조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량을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네. 정부에서 이제 지역별로 또는 세대별로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공급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통계 자료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수요들이 가구 수가 언제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냐.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25년이 되면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구의 분화가 이루어져서 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구 수의 증가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가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 집값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너무 이제 이 올인하기보다는 이 본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부동산을 오로지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소유의 개념에서 이용 중심으로 좀 전환을 시켜서 이용을 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정주택 포럼에서 좀 뭐 역할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자, 오늘 뭐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또 정책 관련돼서 또 전문성을 갖추신 서진영 교수님이
좀 참여를 하셔서 뭐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주신 서진영 경인여자대학교 MD 비즈니스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참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향, 뭐 부동산 정책, 투자, 수요 공급 얘기 많이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뭐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부동산 소식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